그리고 이런 수익이 복리와 만나면 투자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자산을 축적하게 되고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현재 ETF에 투자하고 계신데 수익률이 영 신통치 않아서 좀 갈아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ETF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데 정통파 투자자의 소신 있는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요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특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ETF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연코 이번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만 보시면 끝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에서 언급된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보글은요, 1974년에 뱅가드를 창업했고요. 그리고 1975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ETF의 모태가 되는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니까 ETF의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이 책은 전체 20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 요약 정리 영상은 총 10개의 챕터로 재구성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도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위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할 거고요. 책 내용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알짜배기 내용은 다 담았으니까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판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하고 사운드만 들으셔도 좋으실 거고요.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서 들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만들지 마라. 성공 투자의 열쇠는 상식에서 찾아라. 이 책의 저자와 워런 버핏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괜한 헛힘을 쓰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모든 기업의 주식을 골고루 소유하는 그런 이기는 게임을 선택하라 하는 주장이에요. 아주 확실한 성공 투자 전략은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상장 기업의 주식 전부를 고르게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펀드를 산 다음에 이것을 되도록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모아 담아놓은 그런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인덱스 펀드는 S&P 500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펀드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S&P 500 ETF를 사시면 되겠죠. 인덱스 펀드는 개별 주식 종목 그리고 특정 시장 부문, 금융중개인, 선택에 따른 위험을 다 제거해 줍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위험 그 하나만 남게 되는 건데요. 금융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투자자가 제 몫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인덱스 펀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이 복리와 만나면 투자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자산을 축적하게 되고요. 저자는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는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는 이기는 게임이라고 하고 자본주의가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그리고 풍부한 자원과 혁신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 모든 주주가 이익을 보는 그런 포지티브 썸 게임에 비유를 하는데요. 책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한 9.1% 정도 된다고 해요. 아마 25년을 어느 시점으로 잘라봐도 한 8에서 9% 정도는 상회할 건데요. 이 수익률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보다 약 2%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에서 투자 게임을 하는 거는 지는 게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 게임에서는 투자자 집단 전체가 평균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누군가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면 다른 누군가는 딱 그만큼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도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복리 비용의 횡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하게 승자가 되는 것은 바로 금융계의 사람들 뿐이라고 해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셨다면 계속 얼쩡대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그 즉시 카지노, 즉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한 번 샀으면 영원히 보유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투자를 해놓고 게임장에서 빠져나오는 투자자는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데요. 사놓고 잊어버리라 하는 저자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반박의 여지 없는 명백한 방법인데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해요. 아마 경험자분들께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건데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주식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그런 짜릿한 흥분이 없거든요. 이런 짜릿함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는다면 투자를 반드시 이기는 게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장은 평균으로의 회귀입니다. 저자는 주주의 수익은 기업의 수익과 일치한다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종종 앞설 때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결국에는 또 장기적인 표준으로 돌아가는 게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주식 수익률이 엄청 나빴다면 다음 10년간은 주식 수익률이 좋아져서 결국에는 평균으로의 회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10년간 좋고 그리고 그 이후 10년도 역시 좋은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20년 연장으로 주식이 좋았던 때가 바로 1980년대와 90년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바로 IT 버블이 터지면서 한 방에 되게 크게 리셋이 됐죠. 대다수 투자자는 이 평균으로의 회귀를 종종 잊어버리고 단기적인 주식시장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로서의 주식 투자자 집단이 최후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은 해당 기간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수익이다. 이거는 워런 버핏이 한 말인데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웃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주주가 벌어들이는 총수익은 그 해당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저자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표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투자 수익 대 시장 수익이라는 제목의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미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누적 수익과 그리고 주식시장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 간의 분명한 상관성이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경제학적 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수익은 기업이 창출하는 투자 수익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지배를 하는데 그 영향은 점차 사라지게 돼요. 착각, 즉 일시적 주가가 현실, 즉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괴리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현실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큰 이런 단기적 기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기대 시장은 일시적인 주가라고 하는 착각적 사실이 지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실제 시장은 기업이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 투자의 전략은 기대 시장에서 벗어나서 실제 시장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 장은 이상적인 측정 지표로서의 S&P 500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체 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인 총수익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90년 동안 대표적인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로 인정받아온 지표입니다. 이 명칭대로 5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현재 이 500대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 가치의 약 85%나 차지를 한다고 해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고작 500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500개 기업이 전체 시장 가치의 85%나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별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보는 것은 전체 주식시장 지수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S&P 500 지수와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 지수를 비교한 건데요. 아주 많이 겹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상관계수가 무려 0.99입니다.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높은 건데요. 이 정도면 거의 완전 상관관계로 봐야 되겠죠. 네 번째 장은 비용과 수수료 문제입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몇 개의 챕터에 걸쳐서 되게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기는 게임에서 지는 게임이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비용 때문이라는 건데요. 투자자 집단이 배당금과 그리고 수익 성장의 형태로 기업이 올린 수익을 온전하게 받아 챙기지 못하는 이유를 이 비용과 수수료에서 찾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회전 비용, 그리고 자산운용 보수, 각종 수수료, 광고 비용, 운영비, 법무비 이런 다양한 금융 중개 비용을 다 빼면 투자자 집단의 수익은 시장 수익보다 정확히 이 비용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공제하기 전이면 제로섬 게임이고 비용을 공제한 후에는 지는 게임, 즉 마이너스 게임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투자 집단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반드시 시장 수익과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즉 한쪽이 벌면 한쪽은 잃고 이게 맞춰져가지고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투자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순이익이 시장 순이익보다 항상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섬 게임보다도 못한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게임이 되는 거죠. 빈번한 매매에 따른 거래 수수료도요, 이런 비용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투자자 집단은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지급할 때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을 치르지 않아야 자신의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고 저자는 계속 거듭해서 언급합니다. 저자는 금융업계에 대해서 진짜 대놓고 비난을 하는데요. 금융업계가 가져가는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좀 강조를 합니다. 5번째 장은 선택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주식시장의 평균을 웃도는 그야말로 최고의 펀드를 고르려는 행동은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느니 그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는 게 쉽다. 여기서 건초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고요. 이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걸로 간단히 해결된다고 서술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펀드를 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다음의 차트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S&P 500 대비 시중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S&P 500 수익률이 2% 이상 초과한 펀드는요, 1970년 이래로 단 2개뿐입니다. 그리고 S&P 500 수익률을 아슬아슬하게 한 1%에서 2% 초과한 펀드는 8개고요. 시장 평균을 기록한 펀드는 35개,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한 1, 2% 정도 S&P 500 대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18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펀드는요, 무려 281개예요. 저자는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말을 참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뒷부분에서는 지역적인 섹터에 투자하는 ETF에 주의해라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S&P 500 수익률을 2% 이상 초과한 펀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여러분도 아실 법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인데요. 투자자 피터 린치 아시죠? 이분이 왕년에 운영하던 펀드가 바로 마젤란 펀드예요. 근데 저자는 굳이 이 마젤란 펀드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미는데요. 마젤란 펀드가 경이적인 성과를 올린 데에는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나 운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젤란 펀드가 자산이, 그러니까 고객의 투자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을 해요. 운용 자금이 막 늘어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성과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젤란 펀드는 1999년에 성장 고점을 찍고 막을 내렸습니다. 저자는 피터 린치를 돌려깠지만 사실 정조준하기는 어려운 게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기간이 1977년부터 1990년까지거든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운용했던 시절의 마젤란 펀드는 역사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 펀드는 맞고요. 하지만 피터 린치가 떠난 후부터 마젤란 펀드가 주춤하기 시작했으니까 피터 린치는 죄가 없습니다.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시절의 마젤란 펀드같이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자는 액티브 펀드에 되게 회의적이에요.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경고와 주의사항을 언급하는데요.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셈법, 교묘한 책략으로 최적의 종목을 선택하지 말 것, 주식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 것, 과거의 성과를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6번째 장은 단순한 게 최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단순한 인덱스 전략은 항상 먹힌다고 주장합니다. 단순성이 복잡성을 압도한다. 인덱스 펀드가 추구하는 것은 간소화 왕국을 지배하는 단순성의 위험,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국 기업 전부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이 포지션을 영원히 보유하라 하는 이런 단순한 원칙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명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하는 과학적 탐구의 주요 원칙이라고 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왜 저자는 계속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자가 독자들의 마인드에 좀 강하게 임팩트를 남기려고 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잊어버려라. 그럼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줄 요약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 책을 읽는 것, 이 영상을 보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자꾸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거든요. 이길 가망성이 있는 시장 부문을 골라서 베팅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이라고 봐야 한다. 이 말은 모든 개별 종목의 주식 투자자들이나 S&P 500 이외의 ETF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도박의 여지가 있다는 데에는 또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모든 투자는 아주 약간이라도 도박의 요소가 어떻게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자가 말을 하듯이 이런 투자는 또 완벽하게 이기는 게임이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용률이 매우 낮은 펀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펀드는 비용률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자가 입에 거품 물고 강조하는 이기는 투자, 그리고 인덱스 펀드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수수료가 적은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S&P 500 ETF를 사신다고 하면요. 사실상 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을 사시든 아니면 뱅가드에서 나온 VO를 사시든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스파이더 ETF를 사시든 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게임을 지는 게임으로 만들지 마라. 성공 투자의 열쇠는 다름 아닌 상식에서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시장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한다. 결국 주주의 수익은 기업의 수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세 번째, 시장의 이상적인 측정 지표는 S&P 500 지수다.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체 투자자 집단이 벌어들인 총수익과 같다. 네 번째, 비용 및 수수료 문제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기는 게임은 어떻게 해서 지는 게임이 되는가?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비용이다. 다섯 번째, 선택의 기준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거 말고 그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는 걸로 하는 편이 낫다. 여섯 번째, 단순한 게 최고다. 가장 단순한 인덱스 투자 전략은 항상 먹힌다. 오늘의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ETF에 대한 더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